중요한 게 수주 같습니다. 지금 수주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앞으로의 수주에 대해서 과거에 한 10몇 년 전처럼 올해 잘해도 내년이 혹시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범주에 좀 예. 신스펙의 배를 만들고자 하는 선주가 있으면 일단 한국부터 찾아옵니다. 신제품 만들 건데 누구한테 가면 제일 해결이 빠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찾아가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정말 딱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투자 방향으로서는 파는 게 맞는 걸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돼? 라는 질문을 하면 전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게 실제로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조선업체 강의를 갔다 왔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조선업의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선업 주식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뒤로 많이 올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좀 적게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조선업 담당자는 전혀 아닌데요. 최근에 조선업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야 할지 아니면은 비중을 줄여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5년 혹은 10년 조선업이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훌륭한 분 모셨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조선업의 국모로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조선업 애널리스트가 돼가지고 지금 베테랑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소신 있는 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자료를 내는지 1부에서 좀 여쭤보고요. 2부에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선업이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쁜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조선업에 관련된 책을 내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좀 가져오셨으면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출간은 6월 2일에 됐는데요. 네. 저도 실물을 보질 못해서. 책 제목이 뭐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주로 담겨 있나요? 책 제목은 반드시 돈이 되는 조선주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종사자이신 분들이 나오셔서 조선업에 관련해서 책을 쓰신 적은 있는데 예. 자본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선주를 다룬 책이 좀 없다라는 예.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써봤고요. 일반적인 B2C 소비재면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보고 그 회사 주식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조선업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담당자인 저도 배를 그렇게 많이 타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가끔 해운사분들, 막 해기사분들 만나서 막 물어보거든요. 이 배는 뭐가 좋고 괜찮냐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한 간접 체험을 하실 수가 없는 구조라서 저의 체험을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리고자 이번에 책을 써봤습니다. 반드시 돈이 되는 이야기 하니까 제가 처음에 증권사 들어가지고 책을 냈는데요. 반드시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해 주마. 출판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참 당혹스럽습니다만은. 근데 역시 반드시 돈이 되는 이렇게 되니까 책이 좀 팔리더라고요.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조선업종 애널리스트로 일하게 하셨나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묻지마 지원의 표본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대학만 나오자고 대학 원까지 통계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냥 수학을 좋아해서 자연대에서 저는 그냥 순수 학문을 공부를 했을 뿐인데 박사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이제 막 지원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 서류 통과가 되어서 시험을 봤고요. 저 원래 회사에서는 저를 통계학 전공이니까 퀀트 RA로 뽑아서 나중에 퀀트 애널을 시켜야지 라는 취지에서 이제 뽑으셨던 것 같은데 연수받는 중간에 저의 담당 섹터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조선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업으로부터 애널리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계학, 수학 이런 걸 공부하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료를 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증권사 리서치센터 다닐 때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늘 부탁한 게 말로만 하지 말아라. 말로 하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 통계 분석을 해라. 계속 그 통계 강의를 했어요. 뭐 해기 분석, 나중에는 시계열 분석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한 친구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이제 깨달았나 봐요. 통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가져가지고 우선은 분석해달라 해서 분석해주고 통계 분석을 가르쳐줬죠. 그 애널리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며 일하면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말도 잘하죠. 데이터 분석까지 잘하다 보니까 자료에는 반드시 그 통계 분석이 있어야 된다. 저희 애널리스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선업 한마디로 어떤 업종인가요? 두 개 정도의 단어로 표현하면 장기 수주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필수재를 위한 장기 수주 산업. 필수재를 위한 장기 수주 산업. 이게 수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한데요. 그 삼성중공업 강의를 갔다 오면서 그분들이 그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삼성중공업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면서 공부 좀 했죠.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조선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주 유능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제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추천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다. 수주가 끊기면은 언제든지 그건 나빠질 수 있다. 우선 그 수주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게 수주 같습니다. 지금 수주 잘 되고 있습니까? 2007년 그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때보다 훨씬 더 꾸준하게 많이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몇 년간 배 만들 건 다 받아나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주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29년 아니면 28년 완전 연말 아니면은 30년 인도분의 수주를 지금 하고 있어서 3년치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에는 저희가 2007년이 역대 최고로 발주가 많이 나왔던 시기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때 당시 조선 업체들의 그 생산 능력 대비해서는 1년에 3년치 물량이 한꺼번에 수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연도에 해당하는 뭐 2021년 이럴 때가 3년치, 4년치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21년도, 25까지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막 가동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 대비해서 계속 많은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 발주가 왜 나오고 있냐의 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과거에는 지금 당장의 해상 운송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배를 발주를 해서 얼른 인도받는 게 훨씬 급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배들이 또 이쪽 선박시장에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나중에는 결국 충족시키지 못할 예정인지라 저희가 빨리 교체를 해야 돼서 양껏 다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체할 후보군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의 수주에 대해서 과거에 한 10몇 년 전처럼 올해 잘해도 내년이 혹시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범주에 좀 뭐 수주 같다라고 걱정 보시면 안 해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님 하면은 소신 있는 자료로 콘트 통계학을 공부하셔서 그런 자료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증권회사에서 소신 있는 자료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좀 이런 보고서를 쓰는 데는 하우스 영향도 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리서치 정도는 그래도 독립적으로 의견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약간 저희 회사의 좀 취지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해주는 게 전 애널리스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에게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돼? 라는 질문을 하면 전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게 실제로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면 결국에는 팩트에 대한 해석을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가 이끄는 거기 때문에 물어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는 거 그게 역할이라고 봐서 뭘 뜻하는 걸까? 이게 투자 방향으로서는 파는 게 맞는 걸까? 사는 게 맞는 걸까? 제시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증권회사와 달리 신영증권에서는 매년 말에 나의 실수 뭐 이런 보고서를 내죠. 뭐 지난주에 저 김학균 센터장이 오셔가지고 뭐 시황에 대해서 앞으로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작년에 실수하셨어요? 했죠. 아예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썼거든요. 제가 작년에 오래간만에 다시 조금 좋게 볼 만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었는데 회사 자체의 사업의 이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기업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사실 이 기업의 오너십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계획한 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준 오너십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오너십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회사가 제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썼고요. 저희가 이런 식의 보고서를 쓰는 게 실제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실수를 떠나서 원래 예전에 매도 보고서를 처음 썼을 때 왜 썼냐면 그때 매니저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약간 안 좋아지는 시기였는데 헤지펀드 매니저였어가지고 롱숏
포지션을 모두 다 취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단기적인 매매 수익을 위해서 분명히 안 좋은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잠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보고서로 답을 해줬거든요. 아니 나는 매도인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답을 해주는 게 저희가 결국 투자 의견이라고 제시하는 거에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일반인들한테도 다 공개가 네, 됐었습니까? 공개가 됐었습니다. 오랜만에 안 쓰는 매도 보고서를 예. 쓰면 항상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겠네요. 수많은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웠던 사람을 많이 연락삼으로 평소에 안 하던 거라면 굉장히 많은 연락이 옵니다. 예. 올해 상반기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또 올해 여러 가지 그 전망을 하셨을 텐데요. 연말에는 올해 그 실수 그런 보고서 낼 게 없겠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겠나요? 매일매일 실수를 하면서 그거를 발판으로 다음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을까. 아까 저 기업의 오너십 이야기했는데요. 네. 제가 모용서 소장을 할 때였어요. 저는 애널리스트 자료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안 합니다. 책임지고 내라. 예, 그때 저 한 연구원이 S전자 사장하고 H 사장하고 최고 경영자를 비교해가지고 한 분이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자료를 밖으로 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 회사한테 혼나고 가서 그 사과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통제는 없으니까 우리 김학균 센터장이 자료를 내면은 뭐 그대로 내라 그러시는 건가요?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23년 말에 한 번 크게 사고를 쳤었는데요. 그때 이제 소신을 밝히고 그 다음 날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가셨죠. 네, 센터장님은 뭐 시장에 할 수 있는 얘기한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묻는 거를 자료로 내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론, 통계 이걸 뒷받침해 줄 수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런 자료를 내셔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회사 가지고 강의하면서 임원들이 조선업에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빅사이클 경험했었어요. 제가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할 때 퇴직금을 그 회사에서 중간정산해 줍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한테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거 가지고 주식을 다 사겠다. 종목 좀 추천해 봐라. 그런데 아무 애널리스트도 추천 안 해요. 그 당시 조선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걸 사라고 권유합니다. 평소에 제가 신뢰하던 애널리스트니까 그 주식을 샀죠. 근데 사자마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올랐다고 팔려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자료를 내면 한 15일 정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리서치 센터에서요. 팔려고 하면 또 자료가 나오고 또 자료가 나오고. 그만큼 업황이 좋았다는 거겠죠. 예. 보고서를 자주 쓸 만큼. 그 회사 나오면서 그 주식을 팔았는데요. 거의 10배 정도 올랐어요. 적시에 퇴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업종 수출을 한번 보니까요. 2000년에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4.6%였습니다. 2009년 보니까 12.4%로 많이 올라갔다가요. 그리고 2022년에 2.7%까지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작년 보니까 4.5%.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기술 경쟁력으로 치면 정말 1등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조선업은 지금까지 일본이나 예. 아니면 중국처럼 자기 물량만 좀 어느 정도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부에 있는 소위 그리스 선박왕들, 이렇게 항상 그 휴양지에서 백바지 입고 계신 그분들이 원하는 최고 스펙의 그 선박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언제나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저희가 그 조선업체에서 선박 스펙 개발하시는 분이랑 한번 어떤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은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똑같은 배를 들고 나간 적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정도의 그 화물 운송 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언제나 개발을 해서 신제품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전 세계에 있는 배들 중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하는 거에서 신스펙의 배를 만들고자 하는 선주가 있으면 일단 한국부터 찾아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이 됐건 많이 하는 것보다 신제품 만들 건데 누구한테 가면 제일 해결이 빠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찾아가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정말 딱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이 원래 자체적으로 조선과 해운 역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조선 역량은 결국 동아시아에게 넘겼고 해운 영역만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덴마크나 아니면 스위스 이런 데에 이제 신규 스펙의 배를, 최신 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선사들이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배를 만든다라고 하면 일단 국내에 있는 3사를 찾아옵니다.
그동안 그 수출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 그거는 중국하고 좀 값싼 제품에서 좀 경쟁을 했어야 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배중에 한 50% 만듭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양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고 예. 전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선박 시장 내에서 사실 소위 말해서 저부가가치 선박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쪽은 교체 수요만 나와도 어느 정도 수주를 계속 받으면서 가는 거고 고부가가치 선종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을 한번 한다거나 아니면 이 조그만한 영역에서 뭔가 신규 수요가 필요했을 때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이 저희 톤수 기준으로 단순 무게 기준으로는 한 전 세계 건조 점유율의 20%대 예. 정도를 지키고 있고요. 그 대신 밸류로는 한 30%대 정도의 점유율을 지키고 좀 있습니다. 네. 고부가 같이 배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그래서 제가 그 조선업 초기 저 공부 좀 할 때 IMO라고 그러나요? 국제해사기구 예, 맞습니다. 회사기 매연이 많은 배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연료도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 연료를 뭐라고 그러는가요? 새로운 연료를 개발해서 예, 배를 만들었다. 대체 연료 추진 선박을 우리나라 3사가 제일 잘하게 된 이유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 중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환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대체 연료가 LNG입니다. LNG로 추진을 하면 그 배들이 기존의 벙커 CU를 뗄 때보다 탄소를 30% 정도 적게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만든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LNG를 원래 옛날부터 많이 수입을 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LNG 캐리어를 만들다 보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LNG 운반선을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LNG를 이렇게 담고 가다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액화시켜서 백을 보내면 저 도착지에 백이 도착하지 않아요. 예. 살살 날아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어차피 날아가니까 우리 화주랑 합의를 해서 운반도 하면서 이걸 살짝 연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벙커 치유도 떼고 LNG도 같이 떼면서 이중 연료로 추진 가능한 배로 살짝 바꾸자. 그러면 LNG 운반선을 운송하는 그 선주들은 생각보다 기름 별로 안 떼고 그리고 날아가는 이 LNG에 대한 이 아까움도 없이 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걸로 해서 LNG 추진 LNG 선이 시장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 본 데가 한국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료 체계로 갈 수 있는 배들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는 게 이제 연쇄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게 한국 조선업체들의 예. 경쟁력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율 자동차보다 자율주행 배가 더 만들기 쉽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자율주행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배가 어느 정도 지금 자율주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는 수준에서의 배들이 생각보다 되게 아날로그식으로 정말 그 해도도 종이로 보고 다니는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점점 이제 디지털화하는 게 추세가 되었고 실제로 이제 위성으로 저희가 다 신호를 전달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 실제로 그래서 무인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이 실질적으로 배를 만들 때 작업장엔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배가 운송이 될 때는 생각보다 사람 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인화에 대한 니즈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조선 업체들이 실제로 그 부분을 내부에서 벤처화 시켜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다가 아예 분사시켜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CES나 이런 데에 가서 작은 배를 기준으로 해서 무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시연하기도 한 정도 수준입니다.